그, 세 번째 숙제, 두세 번 정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메모리, 권이은, 이, 권이은 학생은 발표 신청을 안 하셨네. 권이은 학생? 음, 출석을 안 하셨나? 응? 권이은 학생이 있긴 있는데, 어디 딴 데로 갔나 보네. 그러면은, 원채은 학생? 네, 예, 원채은 학생 한번 발표 가능한가요? 네. 예, 예. 그러면 원채은 학생 발표 한번 해주시죠. 지금 공유, 아, 아, 공유가 문제가 있어요. 잠시만요. 음, 공유가 되는 것 같이 됐는데? 응, 되네요. 네. 잠시만요. 잘 보이나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할 주제는 AI 시대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최신 메모리 기술을 이해하려면 기존 구조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메모리로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가 되면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기존 메모리 구조의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한계입니다. D램은 속도가 빠르지만 휘발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해서 전력 소모가 큽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지만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적 한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컴퓨터는 폰 노임만 구조를 사용합니다. C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구조인데 이동량이 많아질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바로 폰노이만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부품 자체의 성능이 좋아지더라도 시스템 전체의 효율 향상이 정체되는 메모리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메모리 자체를 혁신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설명드릴 기준은 NVRAM, HBM 그리고 HBF입니다. 먼저 NVRAM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D램을 빠른 속도와 랜드의 비휘발성을 동시에 가지는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D램과 낸드의 장점만 추린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P램입니다. 상변화 메모리라고도 하는데 물질이 열에 의해 결정질 상태와 비정질 상태로 바뀌면서 저항이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M램입니다. 자기 저항 효과를 이용하는 메모리인데 몇십 나노미터 정도의 작은 자석에 N극과 S극이 어느 방향을 어느 방향인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기억합니다. 방향이 같으면 전류가 잘 흐르지만 다르면 안 흐르는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리램입니다. 전기 신호에 따라 저항이 크게 바뀌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각 기술의 상용화 현황과 방면 과제입니다. 먼저 P램은 대표적으로 인텔의 3D 크로스 포인트라는 기술이 있고 미래에는 뇌신경을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속도와 용량 면에서 매우 강력하지만 열 간섭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STT M램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D램의 대체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일부 공정에 적용하고 있고 속도가 빠르며 기록 횟수도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기장 간섭과 소형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은 리램입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저전력이라 모바일과 웨어러블 기기에 유리합니다. 현재 저항 변화를 일으키는 소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술은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입니다. HBM의 가장 큰 특징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쌓는다는 점입니다. 기존 메모리는 평면으로 배치되었다면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고 TSB라는 기술로 연결합니다. 이는 실리콘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서 전극을 위아래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 이동 거리가 획기적으로 짧아지며 신호 전송 시 발생하는 손실과 지연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초광대역 데이터 통로라는 점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기존 메모리가 64차선 도로라고 한다면 HBM은 1024차선 이상의 초광대역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면서 데이터가 오가는 입출력 통로를 늘렸고 통로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덕분에 한 번에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HBM은 물리적으로 CPU나 GPU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포저라는 특수 기판 위에 연산장치와 매우 가까이 배치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 연산장치와 메모리가 마치 하나의 칩처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실제 상용화된 사례로는 올해 2년 삼성전자가 출하하기 시작한 6세대 HBM인 HBM4가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GPU와 HBM을 수직으로 쌓는 패키징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과 같은 제품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HBM은 앞으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 컨트롤러에 사용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카메라와 레이더 같은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이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초고속 메모리가 필요한데 HBM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엔비디아 블랙웰 GPU에도 HBM3E가 적용되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차량용 AI 칩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HBM은 좋은 성능을 내는 만큼 극복해야 할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발열입니다. 여러 칩을 수직으로 촘촘히 쌓다 보니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비전도성 필름을 넣는 방식, SK 하이닉스는 특수 보호제를 채우는 방식으로 발열을 제어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정 난이도인데요. PSV 수천 개 중 하나만 잘못 연결돼도 전체 칩이 불량이 되기 때문에 제조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커스텀 HBM이라는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커스텀 HBM이란 설계 단계부터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한백 맞춤형 메모리입니다. 기존에는 GPU 내부에 메모리 컨트롤러를 직접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연산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커스텀 HBM은 이 컨트롤러 기능을 HBM의 베이스 다이로 옮깁니다. 그 결과 GPU 내부에는 더 많은 연산 엔진을 넣을 수 있게 되고 고객 맞춤형 설계도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술은 HBF입니다. AI가 다루는 데이터와 추론 모델의 규모가 커지면서 HBM만으로는 벅차다는 평가가 나오고 이 HBF가 차세대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HBM의 구조를 D램이 아닌 낸드 플래시에 그대로 적용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낸드를 여러 층으로 쌓고 TSV로 연결해서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HBM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훨씬 큰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료나 법률 등에서 사용하는 AI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전문 AI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피지컬 AI에 탑재되어 로봇이 엄청난 양의 주변 환경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십만 개의 HBM과 HBF가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 즉 AI 팩토리 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BF의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6년 올해 2월 25일 SK 하이닉스와 샌디스크는 4세대 메모리 솔루션으로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였고 SK 하이닉스는 H3라는 새로운 개념도 제시했습니다. H3란 HBM과 HBF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로 빠른 연산용 메모리와 대용량 저장 메모리를 함께 활용해서 AI 추론 시대에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메모리 자체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메모리를 활용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XL이 있는데요.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CPU나 메모리, 저장 장치 간의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메모리 사이에 칸막이가 존재했는데 CXL이 적용되면 이러한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다양한 칩들이 하나의 공유 메모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풀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 메모리를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처럼 묶고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거대한 규모로의 메모리 확장이 가능하며 연산을 여러 개로 쪼개고 작업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져 메모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XL은 PCI 익스프레스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의 다양한 하드웨어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연결 표준으로 직렬 통신을 사용합니다. 즉,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21년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CXL 기반 D램인 CMMD를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SSD를 꽂던 자리에 그대로 연결할 수 있고 서버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D램 용량을 테라바이트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 확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CXL이 발전하면 미래에는 각 반도체들이 자신이 잘하는 연산을 분담하는 이중 컴퓨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뛰어났던 GPU가 대부분의 인공지능 일을 전담했다면, 이제는 특정 구역은 GPU가, 나머지는 CPU가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전체적인 효율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입니다. CXL 기반의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려면 기존 시스템과 개발 환경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CXL 표준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주요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I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GPU나 CPU가 중간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오는 방식으로 적당합니다. 이것이 연산이 느려지는 이유였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해야 하는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굳이 연산 반도체로 옮기지 않고 메모리에서 바로 처리하자는 아이디어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PIM입니다. 구현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램 내부에 연산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용량에 비례해 연산 속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바로 옆에 별도의 연산 칩을 배치한 방식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PNM이라고 부르며 큰 비용 없이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IM은 실제로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AI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 PIM을 개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HBM2 대비 시스템 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켰고 시스템 에너지를 70% 이상 절감했습니다. 기술적 원리를 살펴보면 메모리 내부에 AI 엔진, 즉 PCU를 넣어서 병렬 처리를 극대화한 구조입니다. 핵심은 CPU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또 기존 HBM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IM은 특히 메모리 바운드형 AI 서비스에 먼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추천 시스템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계산 자체보다도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PIM이 병목 형상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PIM은 HBM뿐만 아니라 LPDDR 같은 모바일 메모리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리 중심 컴퓨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존 컴퓨터 구조에서는 CPU가 항상 중심이었는데, 메모리는 단순한 저장 장치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커지면서 오히려 데이터 이동 자체가 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메모리 중심 컴퓨팅입니다. 메모리 중심 컴퓨팅이란 CPU 중심의 기존 설계에서 벗어나 메모리가 시스템의 핵심이 되어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주도하는 차세대 컴퓨팅 패러다임입니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동의 최소화입니다. PIM과 HBM을 결합하면 데이터를 CPU로 옮기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병목을 줄입니다. 두 번째는 경계의 붕괴입니다. NVRAM과 HBF는 기존의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저장 장치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저장 장치와 메모리의 구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의 거대화입니다. CXL을 통해 여러 메모리를 하나로 묶으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메모리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즉,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기술이 아니라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CPU 중심 컴퓨팅에서 벗어나 메모리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컴퓨팅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고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고 메모리 기술이 전체 컴퓨팅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희은 학생? 뭐, 발표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안 들리나? 음, 음, 음. 권지현 학생이 워낙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다른 학생들 한 걸 좀 봤는데, 다, 이게, 그, 뭐, 많이 겹칩니다. 그게 뭐, 주로 이제 AI를 써가지고 해오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고, 대부분. 음, 한 명만 뭐, 좀 더 들어볼까요? 그게 좀 중복이 돼서 여러 명을 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예. 그나마 좀 안 겹치는 학생 두 분 정도밖에 못 찾았는데, 어, 김비원 학생? 네. 네, 발표 한번 하실래요? 네, 예,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인다. 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아, 일단 저는 차세대 기술인 HBM이랑 PMI, 아, CXL, 죄송합니다. 지금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영원입니다. 아, 김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원하셨어요? 김지원 학생도? 아, 네, 아, 그래요? 김지원 학생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어, 김지원 학생이 오늘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왔나 보네. 네, 그러면 해보실래요? 잘 들리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최신 메모리 기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김지원입니다.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신 메모리 기술의 의의와 세 가지 사례인 HBM, CXL, PIM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신 메모리 기술 개발의 의의는 급증한 전 세계 AI 사용량에 따른 메모리 수요를 충족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를 극복해 더욱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대표적으로 HBM과 CXL, PIM이 주목받고 있으며 사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BM입니다. HBM은 기존 D램의 규격이 가진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넓힘으로써 대역폭을 극대화하고 시스템 내 점유 면적을 줄여 공간 효율성과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기술입니다. 다음은 동작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마치 하나의 칩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구조를 가집니다. 핵심 기술인 TSV는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수직으로 연결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거리를 줄이고 속도를 높입니다. 쌓아 올린 HBM 스택과 프로세서 사이는 인티포저라는 회로기판이 연결하여 매우 짧은 거리에서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최하단의 베이스 다이는 상단 D램층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로세서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 상용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B200은 HBM3E를 탑재해서 이전보다 15배 높은 추론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MD의 MI350과 인텔의 가우디 3 역시 최신 HBM 기술을 적용해서 AI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고성능 AI 가속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적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HBM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ADAS에 적용되어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자체에서 AI를 실행하는 온디바이스 AI와 실시간 렌더링이 중요한 VR 및 AR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다음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칩을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내부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복잡한 공정으로 인한 고비용 문제, 적층 구조상 하나만 불량이어도 전체를 폐기해야 하는 제조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통로를 2배로 늘린 HBM4와 4E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범프 없이 구리 전극을 직접 붙여 두께와 발열을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특정 고객사 요구에 맞춘 커스텀 HBM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팅 연결 기술인 CX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XL은 CPU와 메모리, 가속기를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D램 슬롯 외에 추가로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게 하여 용량 한계를 극복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복사를 줄여 지연 시간을 단축하며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하는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CXL은 기존의 PCIe 물리계층을 기반으로 3가지 전용 프로토콜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CXL-IO는 기기 초기화 및 제어를 담당하고 캐시는 가속기가 CPU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자신의 캐시처럼 쓸 수 있게 합니다. 램은 CPU가 외부 장치 메모리를 메인 메모리처럼 인식해 읽기 쓰기를 수행하게 돕습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장치 간 주소를 매핑하여 경계를 허물고 캐시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를 보장하며 데이터 지연 시간을 최소화해 줍니다. 다음으로 실제 상용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은 데이터 센터의 운용 비용 절감을 위해 CXL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서버당 메모리 용량을 16TB 이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CXL 2.0 기반 CMMD를, SK하이닉스는 CPU 부하를 줄이는 CXL 기반 DDR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CXL의 미래 적용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I 모델 전용 인프라로서 거대 언어 모델 학습 시 발생하는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운용 비용을 낮춰줄 것입니다. 또한 기상 예측이나 실시간 물류 최적화 같은
거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CXL은 유연한 용량 확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차량 내 수많은 센서 장치들을 CXL로 연결함으로써 데이터 공유 지연을 제거하는 차세대 ADAS 구조를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단점으로는 자체 컨트롤러 칩셋 탑재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 및 발열, 동적 자원 할당 과정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리 복잡성이 있습니다. 또한 PCI 인터페이스를 거치기 때문에 직접 연결된 D램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길어서 데이터 전송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PCI 6.0, 7.0 기반의 차세대 표준 및 대역폭 확장 연구가 활발합니다. 또한 CXL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장치를 넣는 PIM 융합 연구, 여러 CPU가 하나의 메모리 풀을 공유하는 멀티헤드 풀링 기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IM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IM은 메모리 내부의 연산 장치를 통합하여 기존 컴퓨터 구조의 한계를 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므로 연산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 이동 과정의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다음은 동작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PIM은 메모리 칩 내부에 연산기를 직접 삽입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CPU가 명령을 내리면 데이터가 칩 외부로 나가지 않고 메모리 내부에서 즉시 연산이 이루어지며 여러 연산기가 각 구역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해서 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연산 결과를 즉시 다음 연산에 활용하는 데이터 재사용성 최적화를 통해 외부 인터페이스와의 통신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데이터 이동에 드는 전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용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용 LPDDR5 PIM으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수행할 때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고, 차세대 융합 기술인 HBM PIM을 선보여서 AI 가속기의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인 GDDR6 AIM을 상용화했습니다. 다음으로 PIM의 미래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진단 분야에서는 MRI나 CT 같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판독하는 알고리즘을 메모리 내에서 직접 구동하여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웨어러블 기기에서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PIM 기반 칩을 통해 시각 정보 처리와 제어 연산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인간과의 상호작용에서 어색함을 줄이고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외부 메모리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연산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문제점으로는 열에 민감한 메모리 칩 안에 연산 장치를 넣어야 함으로 발생하는 발열 문제, 제조 공정의 복잡성과 높은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AI 가속기 대비 단순 연산에만 최적화된 성능 한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XL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여러 서버가 PIM 메모리를 공유하며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하는 시스템 최적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적층된 메모리에 각 층에서 독립적인 병렬 연산을 수행해 LML 추론 속도를 높이는 HBM 융합 연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이 메모리 셀의 데이터 보존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열 설계,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메모리 기술인 HBM, CXL, PI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메모리 관련된 내용은 오늘 한 두 사람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숙제할 때는 제가 이게 좀 숙제한 거가 좀 내용이 예상이랑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조금 왜 일부러 이제 숙제 범위를 좀 되게 옛날이면 그냥 HBM이면 HBM 뭐 이런 식으로만 숙제를 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제가 너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이 발표할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이제 주제를 메모리 전체로 이제 이렇게 놨더니 숙제를 이게 어떤 특정 제가 숙제를 좀 정확하게 디스크립션을 안 드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어떤 좀 특정 기술에 대해서 좀 약간 깊이 있게 어, 뭔가 음, 제가 좀 숙제를 좀 잘못 내긴 했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냈던 건데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내용만 좀 있어요. 그게 또 중복되더라고요. 어, 네 번째 숙제는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좀 안 일어나게. 아, 그래서 그냥 학생들이 좀 갑자기 느닷없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그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어, 출력 어, 출력 10장 지난주에 끝났고 11장 차례죠. 시스템 버스. 야, 학습 목표는 버스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능, 기억장치 용량, 그리고 계층 구조, 중재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는 버스란 무엇인가, 개념, 구조, 중재기. 자,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특정 장치 어떤 모듈이죠. 모듈에서 어떤 다른 모듈로 전기적 신호를 송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통로, 라인을 이제 버스라고 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데이터, 주소, 제어 뭐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래서 내부 장치들이 사용하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외부 I/O 장치들이 사용하는 외부 버스, 그리고 버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죠? 옛날 버스부터 작은 버스부터 시작해서 큰 이제 2층 버스 거기다가 이제 국내에도 트레일로 돼 있는 버스가 이 뭐라 그래야 되나 기차같이 생긴 버스가 어디 있다고 얘긴 들었어요. 근데 외국 나가보시면은 많죠, 그죠? 두 개까지 있는 건 기본이고 막 세 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처리이 아니죠, 그죠? 승객 처리량 같은. 그래서 아이사 과거에 이제 쓰던 건데 굉장히 뭐 거의 초창기 컴퓨터에 쓰던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익스텐드 된 아이사, 이넨스인가? 익스텐드. 그다음 나온 게 이제 배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한 90년대 초중반 정도. 이제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PCI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요즘 PCI 인핸스에서 E가 분명 좀 더 이제 개발이 된 형태로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자, 위치에 따른 위에서 얘기한 것은 시스템 내에 있는 버스를, 내부 버스, 아, 그리고 외부 장치들을 IO를 연결하는 버스는 외부 버스다. 자, 앞에서 이제 아이사,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아키텍처. 이래서 이게 뭐 거의 90년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80년도구나. 80년도. 그래서 PC AT 버스, 그 당시에 이제 AT 버스다,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버스가. 그래서 이렇게 뭐 그래픽 카드들이 다 이걸 썼죠, 그죠? 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꽂아가지고 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뭐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사용되는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아이사, 그래서 32비트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아이사랑 똑같이 생긴데. 이제 그리고 확장 아이사다. 음, 가격이 높아서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어느 정도 보급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86, 보통 뭐 386, 486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배사가 이게 386부터 쓰던 걸 거예요. 386. 그래서 486인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386, 486 뭐 하여튼 그 세대입니다. 90년 초반. 아, 그래서 요 그래픽 카드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됐었죠. VLB 또는 VL버스다. 이 비디오 일렉트로닉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이다. 썼습니다. 그래서 뭐꼭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 써가지고 다른 주변 장치로의 인터페이스도 또 제공이 되고 이 버스를 통해서 어쨌든 뭐 처음에 이제 비디오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이 됐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PCI입니다. 그죠? Peripheral Component Interconnect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버스 형태고, 펜티엄 이후에, 486 이후에 이제 2000년 정도죠.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TDM 방식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을 해서 이제 신호 선수를 줄이고 이제 모뎀으로 다중화를 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버스를 중간중간에 이제 요렇게 쭉 발전하면서 아이사랑 PCI가 공존하는 시대가 있어서 PCI 조금 하고 아이사 또 좀 이거 한 두 개 꽂아놓고 아이사 또 꽂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2. 자, 그래서 뭐 요즘에 쓰는 게 이거죠, 그죠? PCI 2. 또 이제 속도가 계속 버전업이 돼가지고 이제 점점 지금 뭐 2004년도에는 1초에 8기가바이트다. 뭐 8기가바이트 per second 정도 속도였는데 지금은 뭐 이게 뭐 8기가가 아니라 수백 기가죠. 수백 기가.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 스위칭 패브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일단 고속버스 버싱을 할 수 있는,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는 게 이제 큰 특징이고, 점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죠. 어, 일단은 버스의 선수가 많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그 하나의 선인당 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이 정해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클락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올릴 수 있는 이제 또 제한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역폭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대역폭을 뭐 이렇게 어, BPS 단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초당 몇 비트를 보내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단순히 앞에서는 그냥 버스 선이랑 그냥 클락 정도만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대역폭이 그 정도 가지고만 결정된다기보다는 이제 버스에서 버스 제어하는 데 발생하는 레이턴시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것들 오버헤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이제 정확한 대역폭이 나오겠죠. 그죠? 저기 방금 얘기한 건 거의 로 데이터 전송 수준에서의 대역폭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기본 모듈이 상호 전달하는 데이터 전송의 유형을 보면은 이런 다양한 모듈들이 CPU 메모리 기본이고 이제 다양한 I/O 모듈들, 이것들을 이제 상호 간의 데이터를 갖다가 교환하기 위한 아, 이 장치가 버스다. 그래서 그림 11-4처럼 이렇게 생긴 시스템 버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유형에 따라서 또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제 어, 어, 전용 버스, 특정 뭐라 그래야 되나, 모듈 간에 특정 모듈 간에 연결을 해서 이제 쓰는 그러한 데디케이트된 형태로 이제 사용되는 버스를 우리가 전용 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아,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얘기긴 한데, 특정 목적으로 이제 데디케이트돼서 사용하는 버스다. 이렇게 전용 버스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만 전송하는 목적이다. 또는 주소, 제어 신호를 전송하는 목적이다. 그에 반해서 이제 멀티플렉스 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의 버스로 이제 주소도 보내고 데이터도 보내고 이런 식의 이제 뭐 하나의 버스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버스를 우리가 다중화 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점은 아무래도 공간 효율적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요거를 다중화 방식이 시분할 해서 쓴다던가, 또는 이제 주파수 분할을 한다던가, 이런 멀티플렉싱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송신 측, 수신 측의 제어 회로 자체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동기화도 필요하고, 이제
뭐 이게 이제 특정 슬롯이 이제 뭐 주소고 특정 슬롯은 데이터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어, 자, 뭐 앞에서 뭐 얘기를 했지만 뭐 기능별 분류 뭐 이렇게 또 기능별로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데이터 전송 목적, 주소 전송 목적, 제어 신호 전송 목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읽고 쓰고, 메모리 입출력, 그리고 I/O 입출력, 그리고 버스 자체에 대한 리퀘스트 리스폰스 신호들, 승인 신호, 그리고 인터럽트 관련된 신호, 뭐 리셋 신호, 뭐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제어 버스를 타고 흐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이 중에 이제 뭐 기억 장치 관련된 내용으로만 좀 보면은 기억 장치를 메모리 읽고 쓰는 제어 신호, 그죠? 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앞에 이제 D램 그 레이아웃을 좀 봤을 때 예, 어떻게 생겼는지 봤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입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I/O 관련도 I/O 쓰기, 읽기, 뭐 신호, 제어 신호가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전송의 완료, 요 확인 신호, 이게 전송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버스 중재에 사용되는 제어 신호. 자, 버스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장치들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지. 안 그러면 택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모듈들이 동시에 쓰고 있기 때문에 장치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버스라고 하는 게 장치가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막 진짜 버스들처럼 데이터를 갖다 섞어가지고 어, 넣으려면은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멀티플렉싱을 그런 식으로 데이터별로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론 이제 앞으로 컴퓨터의 어떤 그 형태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의 뭐 이게 PC에서는 아키텍처가 막 크게 변하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구조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컴퓨터 구조보다는 이제 막 기존의 이제 클러스터 형태의 어떤 컴퓨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위 컴퓨터의 어떤 구조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형태로 사용, 구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인 PC, 제너럴 퍼포스 컴퓨팅에서 이제 사용할 때 여러 개 모듈 사이에서는 해당 버스에 내가 쓰고자 할 때는 접근 권한을 취득을 해서 제어 버스를 통해서 그래서 해당 이제 데이터 버스나 뭐 다른 이제 뭐 그런 주소 버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접속 장치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해당 모듈에 대한 그 버스, 버스 버스 제어를 이제 제어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뭐 버스 컨트롤러다, 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음, 뭐
그 역할을 갖다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CPU나 IO 컨트롤러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버스 마스터 컨트롤러가 돼서 동작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버스 컨트롤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PU나 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버스를 중재하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좀 이제 벗어날 수는 있다. 중재에 필요한 이제 그 사이드 채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아웃 오브 밴드 버스를 우리가 아비트레이션 버스, 중재 버스다. 뭐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해당 버스에 뭐 발생된 신호는 뭐 리퀘스트 신호 앞에서 봤듯이, 그리고 리스폰스, 그리고 이제 뭐 그랜트 신호죠. 그리고 비지 신호. 현재 이제 시그널이 데이터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한다, 사용 중이다 하는 거 알리는 비지 신호가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 버스에 사용되는 제어 신호. 자, 인터럽트 버스가 있죠. 인터럽트 선이. 그래서 앞에 이제 각각의 모듈별로 이제 인터럽트 선을 따로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동일한 인터럽트 선을 여러 개 디바이스가 같이 이렇게 버스 형태로 이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에 있듯이 이제 11-6에 여러 개의 모듈들이, IO들이 이제 해당 인터럽트 선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IO에서 입출력이 뭐 주어진 타스크가 끝나게 되면 해당 인터럽트 버스선으로 이제 인터럽트 신호를 발생시키게 되죠. 인터럽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어 신호들이 또 있습니다. 뭐 버스 클락 신호, 클락이 필요합니다. 그죠? 버스로 데이터를 보내려면 어쨌든 동기화된 형태로 신호를 발생시켜야지 이제 송수신단에서 받아서 해당 신호를 갖다가 이제 디코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락이 기본이고, 또 이제 초기화 신호, 리셋 신호도 있다. 기본 동작은 쓰기, 읽기, 뭐 예로 들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쓰기 동작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컨트롤러 마스터가 이제 버스 뭐 사용권을 이제 리퀘스트 해서 어드미션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억장치, 시스템 버스의 기억장치에 메모리죠. 메모리에 주소를 전달하고, 그와 동시에 데이터 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제 라이트 신호를 주는 게 쓰기 동작이다. 자, 읽기 동작은 이제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제어 신호로 리드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클락이 존재하는 동기식과 뭐 버스 클락이 없는 비동기식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속 전송을 위해서는 클락이 필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되게 소규모 작은 디바이스에서 굳이 버스 동기가 필요 없고, 또 동기화를 시키려면 전반적인 이제 이런 모듈들, 칩셋 모듈들 가격이 조금 올라갑니다. 비싸지고. 그래서 저렴한 형태의 이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비동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버스 동기식에서는 이제 클락이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면 클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리셋 치고 이제 읽기 신호 보내고 이제 주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보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비동기식에는 이제 요 클락이 따로 없기 때문에 특정 이제 신호, 이 뭐 주동기 신호라고 하는데,
요 신호를 갖다가 뭐 트랜스미터가 발생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읽기 신호를 그 다음에 발생시킨다. 그 이후에는 이제 수신 측에서 해당 요 주동기 신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기를 맞춰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갖다가 읽어드리기 시작하죠. 이 신호가 음, 읽기 신호를 먼저 발생시키고 이제 동기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 부동기 신호에 맞춰가지고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동기 신호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동기가 오고 부동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송신된다. 자, 특징으로는 그, 이 클락에 따라 가지고 동작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클락 주기보다 더 짧은 동작은 뭐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게 뭐 단점처럼 써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클락이 원체 빠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비동기시기는 이제 낭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동작을 하나마다 아, 핸들링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에 그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복잡도가 작은 경우에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지, 이거를 많은 경우에 하게 되면은 이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복잡도가 작고 작은 소규모 컴퓨팅에서나 활용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하나만 쓴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버스, 버스가 다니는 차로가 테란로 하나만 있다 이러면은 그건 뭐 거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차량 도로만 써야 되니까.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도심에서는 지상으로 다니는 차도 있지만 지하철이란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지하로 다니는. 그래서 이제 통행량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동일합니다. 그죠? 컴퓨터에서도 이제 어떤 모듈들을 잇는 이런 버스를 시스템 버스 하나로 묶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컨제스션이 발생하죠. 그죠? 그 병목 현상인 거죠. 병목 현상. 그래서 이제 모든 모듈이 이제 막 버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계속 보내게 되고, 또 그것들을 중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오버헤드가 커지니까 중재하는데 레이턴시 시간이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아, 그, 뭔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쓸 때 실제로 데이터가 커가지고 뭔가 이 웹페이지에서 받아오는 오, 화면을 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혼잡이죠.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를 갖다 쓴다.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한 네이버 페이지, 홈페이지 하나 띄우는 것도 시간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버스 용량을 키우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저께인가, 뭐, 그저께인가, 뭐, 우리 주차장에서 뭐,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학생 하나랑 교수님 치고받고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충격적인. 어, 그 지금 학교 이제 AI가 주차장이 지금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그죠? 포화 상태고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뭐 학교에서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제도를 가지고 그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은 여기 주차장을 좀 쓰지 말고 다른 쪽에 좀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 자체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미 그 뭐 일부 제어가 되더라도 전체를 완전히 제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이 아니더라도 교수님 또 여러 몇백 명이잖아요. 몇 2, 300명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매번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주차면 자체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버스가 작은 겁니다. 버스가 작은데 이거를 뭐 제어를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 절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버스를 늘려야 된다. 버스를 확장하는 방식은 이제 로컬라이징을 해서 다 나누는 겁니다. 데이터가 돌아다니는 영역을, 스코프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패러렐하게 동시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캐시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CPU 입장에서는 여기 로컬 버스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주기억 장치에서 이제 캐시로 옮겨가죠, 그죠? 아, 그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우리가 IO를 위한 버스가 있습니다. 그죠? IO를 위한 버스는 따로 만드는 거죠. 따로 만들고 이제 거기에 중간에 이러한 버스 확장을 위한 제어기 컨트롤러를 하나 더 가지고 이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루게 된다. 그래서 모든 그 IO들이 시스템 버스로 올라와서 엮이게 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제어가 가능하죠. 그래서 트래픽들이 각 버스에서 독립적으로 병렬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과 바틀렉을 회피할 수 있다. 3계층 버스입니다. 3계층 버스. 그래서 뭐 요거 지역 버스니까 내비두고 시스템 버스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버스 브릿지 제어기가 있습니다. 브릿지가 있고 제어기라기보다는 거의 브릿지긴 한데 어쨌든 제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를 이제 두 개를 둬요. IO 두 개. 근데 이 IO들이 다 같은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뭐 키보드니 프린트니 뭐 팩스니 이런 것들은 뭐 모뎀 이런 거 시리얼 뭐 패러렐 뭐 이런 거 엄청 느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버스로 놔두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스템 버스이기 때문에 그냥 브릿지를 쓴 것 같아요. 컨트롤러 넣습니다.
근데 여기도 뭐 컨트롤러 없죠. 자, 고속버스. 여기는 이제 아이오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빠른 아이오. 주로 이제 그래픽이죠. 그래픽이랑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 네트워크 카드 속도나 그러니까 비디오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뭐또 고속 모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 버스 중재 방식, 아비트레이션을 어떻게 하냐? 자, 중앙 집중식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버스 마스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다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그 버스 하나 쓸 때는 가능한데 이게 뭐 여러 개 분산돼 있으면은 모르잖아요. 그죠? 현재 상황을 갖다가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버스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중재기가 알아서 저기 컨트롤을 한다. 그래서 버스 이 컨트롤러 중재기는 해당 이제 버스의 위치에 있는 모듈, 버스 마스터의 어, 버스 마스터의 그 롤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버스 마스터가 중재를 해주는 거죠. 그죠? 버스 마스터와 중재기가 뭐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해당 버스 마스터라고 하는 게 뭐 그 여러 개 버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각각을 중재한다. 뭐 그런 의미로 써놓긴 있는데 여하튼 버스 제어기입니다. 뭐 각각의 버스를 이제 분산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이제 중앙 집중식에 비해서 이제 좀 빠르고 동작 속도가 신뢰도도 높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뭐 또 단점으로는 뭐 하나 고장나면 뭐 아예 그 버스 자체를 못 쓰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 또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각각 물론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더 복잡도는 이게 중앙 집중식 더 늘어나긴 하고. 아, 자, 그 다음에 그 방식에 대해서 보면은 그 병렬 중재, 직렬 중재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제어 신호가 이제 그 각각 그 해당 버스의 컨트롤러, 버스 마스터의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이제 주어지고 그걸로 이제 그 제어를 하게 되면 각각의 버스가 독립적으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병렬 중재다. 어,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직렬 중재라는 게 이런 데이지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 마스터 1, 2, 3, 4, 뭐 1, 2, 3, 4,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리퀘스트 뭐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신호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버스 중재기 1, 2, 3, 4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서 1번이 2번에게, 2번에게 3번에게 이런 식으로 직렬로 계속 버스 리퀘스트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직렬 중재 방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건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재기가 이제 여러 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중앙 집중식의 직렬 중재인데 이것도 이제 이런 버스 마스터 요 하나에 대해서 이제 그 버스 승인 신호를 갖다가 데이지 체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1, 2, 3, 4에서 보내게 되면 중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랜트를 이제 1번 버스 마스터에게 전달을 하고 요거 이제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포워딩을 해주면서 해당 리퀘스트를 발생시킨 마스터가 이제 액세스 그랜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모듈이 1번 마스터에 해당하는 모듈이 이제 우선적인 버스 접근을 가지는 그러한 구조적 특징이 있고요. 음, 병렬 병렬 중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중앙 집중식 고정 형태의 우선 중재 방식 예로 병렬 버스 중재의 회로를 잠깐 보시면 앞에서 이제 병렬 중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는 회로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여기가 제일 높은 거죠. 그죠? 1, 2, 3, 4 순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1번 마스터 모듈이 버스를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를 볼 때 다이렉트로 그랜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재기에서. 중재기 회로인데 마스터에서 들어오면 이게 이제 중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들어오면.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은 이제 여기가 1번이 되죠. 0이 들어온다고 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 마스터에 대해서 그랜트를 주게 되고 그다음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시에 병렬로 이제 마스터 1, 2, 3, 4로부터 이제 리퀘스트가 동시에 들어오긴 하는데 어쨌든 처리되는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그랜트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병렬 버스 중재기다. 어,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어, 하여튼 요뭐 고정 우선식이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뒤쪽에 이제 이그젠플을 좀 봤듯이, 이제, 어, 버스 마스터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신호를 받으며 병렬 중재고, 이제 그 앞에서 봤듯이 이제 데이지 체인으로 여러 개의 마스터를 쭉 직렬로 연결해 놓은 형태를 직렬 형태의 중재 방식이다. 이렇게 중재 방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조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그 분류 방식으로는, 자, 우선순위에 대한 아, 고정 우선순위 방식은 이제 아, 그 특정 마스터별로 모듈별로 우선순위가 이제 회로상 고정이 돼 있어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래서 변경할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고정 우선 방식이고, 이제 수시로 가변이 가능한 경우에 가변 우선순위 방식이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자,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 병렬 중재, 앞에서 얘기했던 병렬 중재 중에서 자, 우선순위 방식이 이, 고정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한번 보면은, 어, 일단은 이제 버스 마스터들이 이제 리퀘스트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또 그랜트들을 이제 중재기로부터 그랜트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수신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음, 자,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뒤에 이제 요 회로 설계를 그어놨지만, 요 중재기가 앞쪽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 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에 의해 가지고 그 그랜트를 주는데, 이게 비지 신호가 있어가지고 신호가 지금 데이터를 쏘고 있으면,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이제 중재 이 그랜트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이 고정 회로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로 그랜트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 대표적 뭐 이게젠플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고정 우선순위의 중재가 되는 방식이다. 요것도 이제 고정 우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나면 이제 그 그랜트가 오는데, 요거는 그랜트가 자기 거 바로 이제 룻백으로 들어오는데, 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비지가 없어야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지가 1로 들어오면은 요 그랜트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그 적에 있다. 어, 죄송합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비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리퀘스트 1에 대해서 낫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0이 들어와야지 1이 되고, 요거는 본인 거고, 그죠? 리퀘스트 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재가 되는데, 어, 뭐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림, 여기 이제 그 여기 있다시피 이제 중앙 집중식이란 거는 모든 버스 신호가 다 들어오고, 이제 중재기에서 나가는 요 그림이 낫겠네요.
이제 단일 중재기로 신호가 다 들어오고 아웃풋도 여기서 같이 다 나가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중앙 집중식이다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력 신호가 이제 어디에 리퀘스트가 다 들어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입력에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또 그 리스폰스가 바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분산해서 처리가 됩니다. 각각.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특정 이러한 중앙 집중화된 버스 중재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러한 회로를 통해 가지고 독립적인 버스 중재기를 보유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변 우선순위 중재 방식. 앞에서는 이제 고정 회로로 우리가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제공을 했으면, 아, 자, 가변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뭐 회전 우선순위 중재 방식이다. 자, 음, 자, 버스 중재기에서 자, 일단은 사용 승인을 받으면 해당 모듈은 최하위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로빈이죠, 그죠? 라운드 로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뭐 지금 그 시계 바늘을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시작이 됐던 요구 승인 후니까 이제 끝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요구 승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이제 아, 그랜트를 받은 게 지금 5다, 마스터 5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마스터 6번이 가장 최상위 우선순위다.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받으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음, 아, 우선순위가 항상 고정돼 있진 않아서 스타베이션 같은 것들 우리가 계속 특정 모듈이 버스 그랜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 가변 우선순위, 뭐 그냥 라운드 로빈인 거죠. 라운드 로빈. 특별히 뭔가 이런 것은 프라이어티 알고리즘이 있는 건 아니고 돌아가면서 쓰자. 어, 그 알고리즘이 있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을 안 넣었을 이유는 없죠. 근데 이걸 넣게 되면 이제 좀 시스템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거 뭐 안 넣을 이유 없죠. 그래서 랜덤하게, 랜덤인 거죠. 그 다음에 동등 우선순위는, 이거는 피포, 그죠? 선입선출. 그러니까 먼저 리퀘스트 한 놈이 먼저 가져간다. 뭐, 최소 최근에 이제 리스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 이건 또 좀 특이한 게 이제 보통 뭐 하여튼 리센틀리 유즈 된 걸 갖다가 프라이어티를 최고로 높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 아니 죄송합니다. 프라이어티를 낮게 줘야 돼요. 그죠?
낮게. 가장 최근, 아니, 아닌데. 높게 줘요. 높게, 자꾸. 높게. 가장 최근에 안 쓴 거. 그죠? 가장 최근에 안 쓴 거를, 마스터를, 프라이어티를 제일 높게 준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간 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회로들이 카운팅을 써야 됩니다. 카운팅을. 좀 회로 복잡한. 어, 앞에서까지는 이제 병렬 중재를 좀 봤었고, 직렬 중재는 앞에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고 넘어갔는데,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중재기가 있고, 이제 버스 마스터들이 이렇게 데이지 체인으로, 이렇게 그랜트를 포워딩하는 구조다. 자, 그리고 이제 분산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 이제 분산 구조인데, 아, 분산, 이제 자기가 분산돼 있는 이 중재기들이 있죠, 그죠? 고 리퀘스트 리스폰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재기들이 데이지 체인으로 이런 식으로 포워딩한다. 리퀘스트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링 방식, 버스 중재 방식에 버스 그 중재기가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버스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중재기가 너 버스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1-16 그림이 있지만 모듈들이 이렇게 쭉 있고 아, 이제 그 중재기가 이 폴링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 신호를 보내죠, 그죠? 그래서 너 버스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주기적으로. 음. 어, 폴링 라인이 그게 폴링 라인이 좀 두 개를 그려놨는데 좀 음, 요거는 이제 뭐 나눠서 쓰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1번, 2번. 어쨌든 선이 많으면은 좋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선이 4개 있다 그러면은 뭐 좀 더 마스터 입장에서는 좀 쉽게 폴링 그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링 신호를 받게 되면 이제 내가 쓸 건데 이러면 이제 리퀘스트를 보내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퀘스트 선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이렇게 각각 버스 중재기가 버스 2, 버스 3한테 이제 폴링을 하고 뭐 보낼 게 없다 그러면 리퀘스트를 안 보내면 되고
호한테 보냈을 때, 보낼 게 있다 그러면은, 나 버스 쓸 거야 하면 리퀘스트를 보내면, 버스가 이제 중재기가 해당 이제 비지 신호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그죠? 중재기 발생시킨 게 아니라 버스 마스터가 비지 신호를 발생시키겠죠. 그죠? 쓰는 동안. 어, 자, 폴링 방식, 앞에서 얘기했던 폴링 방식에 이제 하드웨어로 하거나 소프트웨어로 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보면은 중재기가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물어보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이렇게 할 건지, 랜덤하게 물어볼 건지. 자, 그래서 그 검사할 폴링 시그널을 보낼 마스터를, 이제 뭐 결정하는 그런 이제 카운터 에러입니다. 3빗 동기식 카운터 에러. 앞에서 이제 카운터 에러를 설계했었는데, 그래서 이 카운터 에러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올리면 되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어, 소프트웨어는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폴링 신호를 보내게 된다. 순서를. 이제 뭐 복잡하죠. 그죠? 아무래도 또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는 환경이 있어야 되니까 어, 일종의 이게 폼웨어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 중심 아비트레이터가 좀 더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좀 어, 인텔리전트한 IO에 기반한 뭐 IO 네트워크이다. 이러면 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버스 유틸라이제이션이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뭐 최근에 나오는 컴퓨팅 IO 네트워크에서는 뭐 실제로 뭐 이렇게 펌웨어를 써가지고 좀 알고리즘을 좀 적용을 하는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 하드웨어 이런 카운터 써가지고 하는 건 그냥 순차 회로죠, 그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뭐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버스 효율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음, 이 정도로 11장 버스 시스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는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 12장이 뭐 명령어들 저건데 그래서 IO가 오늘로 좀 마무리돼서 숙제 네 번째 숙제에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숙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